자, 이번 34강 학습 목표는 계약의 효력입니다. 계약의 효력과 관련돼서 바로 효력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 총칙으로 우리 한번 가봐요. 민법 총칙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민법 총칙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었죠.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었고, 성립 요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 효력 요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은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학가, 적사 이렇게 우리 배우라고 그랬죠. 확정, 가능이네요. 가능은 효력 요건에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가능과 관련돼서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다면 이게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되죠. 비정상적 의사 표시에서는 우리 어떤 모델은 비통하죠. 그래서 비통착사라고 그랬어요. 비진이 의사 표시 민법 107조에 규정해놨고요. 107조 통정회의 표시 108조 규정해놨고 착오 109조에 규정해놨고 사기강박 110조에 규정했어요. 그래서 비통착사가 있었어요. 그럼 가능과 관련돼서 가능의 반대말은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바로 불가능이 됩니다. 불가능. 자, 불가능에서 감자를 한번 줄인다면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불능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죠. 불능에 대해서는 바로 원시적 불능이 있고요.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불능인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원시적 불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민법 535조에 대해서는 535조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숙지하라 하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민법 535조에 규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이행 항변권의 요건과 효력을 수시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능의 후발적 불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는 이용 부담 문제가 우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용 부담의 문제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불능에서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서 논점이 두 개가 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쌍무계약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편무계약이 있죠.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효력은 이 쌍무라는 것은 쌍방입니다. 쌍방의 대가 관계죠. 쌍방의 대가 관계로서 그게 바로 결련성이라는 게 의미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련성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성립상의 결련성이 있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논점이 발생하는 게 대표적으로 민법 535조 계획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그 논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상의 결련성, 대표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존속상의 결련성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험 부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맷을 우리가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측면에서 이제 학습 목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숙지하고 동시 이행 항변권의 요건과 효력을 숙지해 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자, 민법 535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는 거기 계약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그래서 한번 기본서를 딱 펼쳐놓고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자, 기본서를 우리가 자, 페이지를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우리가 찾아서 펼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대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딱 펼쳐놓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기본서 책을 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민법 535조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입니다. 자, 1항은 뭐라고 써놨느냐? 원시적 불능, 목적이 불능인 경우.
자, 목적이 불능하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원시적 불능과 객관적 불능과 전부 불능이 목적이 불능한 계약. 그러면 흰 것만 읽으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자는 알 수 있었을 자. 그러면 피의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로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 이 배상이 바로 실내이익 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써 인해서 생긴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익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적이 불능이다. 대표적으로 원시적 불능과 객관적 불능과 전부 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받은 손해 실리이익 배상이고 이익을 넘지 못하며 대표적으로 우리 판례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로 구성하는 경우 손해는 실내 손해로 한정해왔다는 거. 이 판례가 우리 사례 문제로 종종 판결돼. 그러면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이게 나오면 대표적으로 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이거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의 대표적인 사례 문제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항은 전항 즉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규정한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가실이 알았거나 그렇다면 악이죠.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 가실에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계약 체결 시 목적의 불능을 알았던 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실내이익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 이 항의 조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535조와 관련돼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이 항을 가지고 우리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례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사례입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들과 교섭하였고, 교섭이라는 단어가 보이네. 교섭. 자, 교섭입니다. 교섭. 요 교섭하였고, 그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그런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이 계약을 체결을 거부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첫 번째,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없죠.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갑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한계로 넘는 행위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불법 행위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그러면 틀림 지문이 되겠죠.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3번의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이행 병풀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 갑과 을은 아직도 계약이 성사가 안 됐다고. 그러면 계약이 성사 안 됐다면 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성립되고 난 후에 후발적 사유, 즉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 발생하는 문제이나 교섭단체에서 부당 파기는 원시적 불능의 형태, 원시적 불능은 무효거든. 원시적 불능의 형태에서 속함으로 채무불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질 수 있다. 이랬으니까 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라는 우리 조문 535조와 이 사례 문제를 딱 접근해 둔다면 우리가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3번 지문도 계약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질 수 없다라는 거네. 4번의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 측에 비추어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다면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그래서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배상 의무가 없다. X가 돼요.
5번의 갑은 계약 체결로 겁으로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의리 입은 모든 손해 아니죠. 계약 체결이 좌절되어도 어쩔 수 없이 없다고 하면서 지출한 비용, 즉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5번은 결론적으로 또 X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 사례 문제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 바로 대표적인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임, 갑은 자기 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홀과 교섭이라는 어떤 포인트를 받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아직 계약은 체결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어는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이 계약을 체결을 거부한 경우 이게 대표적인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생각하면서 접근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반드시 더듬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자, 동시이행 항변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동시이행 항변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쌍무계약의 특질에서 발생한다. 쌍무계약의 특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쌍무계약의 특질은 대표적으로 이제 결련성이라는 거죠. 결련성. 대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립상의 결련성이 우리가 나올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행상의 결련성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속상의 결련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속. 자, 그러면 성립상의 결련성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바로 요거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에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행상의 결련성은 대표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하나 탄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자, 전속상의 결련성은 대표적으로 요게 아까 채무자 이혼 부담의 문제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그러면 동시라는 것은 요거는 쌍무라는 거죠. 쌍무라는 거고, 이 쌍무는 당사자의 의미가 있고, 이 당사자는 대표적으로 당신과 나의 관계, 결련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결련성은 이행상의 결련성이요. 그러면 우리가 채무의 변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행하는가? 이 항변권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연기적 항변권이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 하나 논리가 떨어지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어디에서 배워요? 대표적으로 채권법에서 배우죠. 계약법에서 배우죠. 그러면 채권은 동시이행 항변권은 대표적으로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특약으로도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왔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물권법에서 뭘 하나 배웠죠? 대표적으로 유치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은 결론적으로 공평의 원리. 영어로 한다면 give, take입니다. 네가 받으면 내가 준다. 그래서 항상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하나의 세트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유치권은 대표적으로 물권의 공평의 원리가 되고요. 저 동시이행 항변권은 대표적으로 채권의 공평의 원리야. 이거는 물권의 공평의 원리로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물권의 공평의 원리로서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고, 유치권은 대표적으로 유치권은 점유, 적법 점유하죠. 불법 점유면 안 됩니다. 점유하니까 유치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유치권과 점유권은 뗄래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유치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의 규정이 되고, 여기에 또 특약이
일이 부전제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도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네요. 그러면 우리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항상 우리 쪽에 비교해 놓고 우리가 지역권과 상행관계를 늘 비교하듯이 한 세트가 되듯이 영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사례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유치권도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동시이행상변권 이론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유치권도 이론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비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우리가 준비를 같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거.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무, 결련성이고 이거는 목적물에 관하여 결련성이 도출해야 되고 이때 목적물은 동산도 포함되고 부동산도 포함되고 유가증권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536조 동시이행항변권 1항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영기적 항변권이라는 걸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거절한다 이러면 영구적 항변권인데 아마 항변권은 대표적으로 영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적 항변권과 관련돼서는 한정성인이 있죠. 한정성인은 상속에 대해서는 단순 성인과 한정성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성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영구적 항변권이죠. 그러면 우리 동시이행항변권은 영기적 항변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인도 거절입니다. 이때 유치권과 관련돼서 물건은 대표적으로 동산과 부동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인도 거절이고요. 이거는 채무이행에서 자기가 이행할 때까지 채무이행에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 이게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의 특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할 때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도 변제기가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의미네. 그럼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기베인 테이크. 자, 물건의 공평 권리, 유치권, 채권의 공평 권리, 동시이행 항변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즉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의 악화가 있을 때는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 536조 2항은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동시이행 항변권 536조 요 1항과 2항. 그럼 여기서 흰 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먼저 이행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536조 전문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례 문제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사례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 권리증,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도형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그 후 잔금 지급기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잔대금,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 항변권의 대표적인 사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전 등기 절차와 을의 매매 잔대금 지문은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잔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에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한 서류를 동시이행 줘야 되겠죠.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로부터 잔대금과 상한으로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자신의 채무 이행에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의 신의칙에 따라서 갑은 을에게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제공하여 해야 이행의 제공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자,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거기 지연손해금 배상금을 청구하여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아니에요. 일회성의 원칙에 따라 을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이 뭐여야 돼?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 이걸 조심해야죠. 자, 그러면 4번 지문이 바로 X 지문이 되겠네요.
갑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어른 이행 제체가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동시 이행 항변권의 대표적인 사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자기가 기본서를 읽어보고 동시 이행 항변권을 조문과 그 다음에 기본서 이론들을 읽어가면서 이 사례를 접목시키는 것. 그러면 우리 동시 이행 항변권에 대해서는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이행항변권 사례 1을 봤고요. 사례 1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사례 2를 한번 보죠. 어른,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갑소의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였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죠. 자, 갑은 을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있는 갑소의 부동산을 갑으로 매수하였다.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판례. 그렇죠? 갑은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 적상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대증가 상계할 수 없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자동 채권이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자, 자동 채권과 하여 상계 적상.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100만 원을 빚졌어요. 100만 원을 빚졌는데 어느 날 자동 채권이 들어왔어. 그래서 너 100대 맞을래? 100만 원 갚을래?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통상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자입니다. 동자 상계 금지라고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동시이행관건의 자동 채권은 상계 금지가 된다. 그래서 동자 상계 금지. 오케이. 자, 3번은 갑의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한 압류 채권자인 병에게 이전된 경우 그 을은 병의 대금 채권에 대해 대금 청구에 대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봐봐요. 매매 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병에게 양도되었더라도 동일성이 인정. 여기에서 포인트입니다. 우리 동시 이행 항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동시 이행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러면 동일성이라는 요 포인트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성이 인정되어 매매 대금과 재산권 이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을은 병의 대금 청구에 대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권의 요건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대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동시 이행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없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각각 을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갑의 매매 대금 채권은 그 지급길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4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을이 대금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갑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을의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동시이행 항변권 전문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사례 1, 2를 대비해서 우리가 공부해 놓으신다면 동시이행 항변권 이론보다는 여러분 사례를 접근해서 좋은 게 좋아요. 그러면 자, 요 사례 2에서 2번 동자 상계 금지 잡아놓고 3번의 핵심은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 4번은 소멸시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는 이런 관계에서 2번, 3번, 4번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간다면 충분히 우리 뭡니까? 우리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과 대표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은 충분히 해결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펼쳐서 우리 기본서를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계약의 효력과 관련돼서 기본서 펼쳤죠. 자, 기본서 펼치는 동안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책 좋아요. 블랙박스를 봐도 되고 아무 책이나 봐도 되고 우리 기본서. 자,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535조와 관련돼서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로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며 그러나 그 배상은 계약이
위함으로 있어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하며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계약체결상의 가실책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그걸 한번 읽어두시고 자 기본적인 관련 판례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신뢰손해란 자, 신뢰손해란 예컨대 계약을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했을 걸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었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장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출한 제안서라든지 경적서, 그 다음에 작성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관련 판례, 이거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다시 한번 숙지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관련 판례, 우리 계약 교섭이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런 불법이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잃게 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믿은 것에 대한 입었던 손해, 즉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신뢰 이익 배상을 한다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 쌍무계약의 효력성으로서 결련성이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쌍무계약의 효력, 결련성이 나타나는 성립상의 결련성 있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행상의 결련성, 대표적으로 뭡니까? 동시이행관계라는 게 있고요. 자, 기본서 동그라미 3번 존속상의 결련성, 이연부담주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번에 동시이행항변권의 조문이 있죠. 자, 536조 동시이행항변권 1항 쌍무계약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용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할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할 경우 상대방 이행을 곤란한 현재 사유가 있을 때는 전한 본문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립 요건에 대해서 툭툭 치고 들어가죠.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할 것.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나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에 넘겨서 우리가 두 번째, 자, 일방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거기 나와 있죠. 기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한번, 니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찾아봐요. 찾았어요? 예, 니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자, 그러면 세 번째 디귿을 한번 찾아봐요. 디귿과 관련돼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이렇게 이제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효력은 뭐냐? 바로 이행 거절 권능이 발생하고요.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죠? 바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에 지나지 아니할 뿐 당초의 약천된 변제기를 변제하거나 변제기 정합이 없는 채무로 그 성질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 니은을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시이행항변권의 준용, 유추전용. 대표적으로 이제 쌍무계약, 비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쌍무계약에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법 및 특별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니은의 판례 및 학설이 인정되는 것, 요걸 정확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별표. 어차피 동시이행항변권은 나옵니다. 판례 및 학설이 인정되는 것,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자,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반환 의무와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반환 의무. 자, 세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 채무의 변제와 어음, 수표의 반환,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주의할 것은 변제와 채권정서, 거기에다 줄여놓으세요. 변제와 채권정서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행정편 딱 적어놓고 요 시에 대해서는 조심해놔야 됩니다.
자, 신탁계약에 있어서 이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신탁 비용 및 신탁 보수 지급 의무와 신탁 종료 시에 숙탁자가 부담하는 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그래서 판례 및 학설을 인정하는 거 그거 한번 잡아두시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유치권은 그 기본서에 딱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채권의 공평의 원리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의 공평이죠? 물건의 공평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공통점은 임의 규정이다. 이것도 동시 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또 공통점은 상한 거부 판결이야. 응고 일부 성소 판결에 따르죠. 여기에 공통점이 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의 동일점, 같은 점, 차이점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꼭 정리 한번 해놓으시라는 거. 그러면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 대략적으로 기본서를 정리해보죠. 모두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 인정제도, 모두 악의 항변권에 대해서 유리했다. 모두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특약.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대표적인 무슨 규정이 된다.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이 되겠죠. 모두 기본적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된다. 양자 모두 권리행위 경우에 법원은 응고 일부 성소. 그래서 응고 일부 성소 상한 법부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통점이 되고요. 자,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의 차이점, 성립과 관련돼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효력과 관련돼서 물건, 제3자의 대항, 피담보 채권의 변제 시까지 타인의 물건 인도 거절. 자, 그렇다면 동시 이행 항변권은 항변권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약정,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인정되고 거절할 수 있는 거부의 제한이 없음, 자기 물건의 거절입니다. 자, 소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점유의 상실입니다. 자,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상당한 다른 담보의 제공으로 유치권 소멸시킬 수 있고요. 자, 유치권과 같은 소멸 사유가 없고 상무계약 그 자체가 소멸하거나 당사자의 증의 일방의 증의형이 있으면 소멸하는 것. 그래서 기능은 채권 담보 기능,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고 자기 채무의 선이행 강제 방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매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을 동일한 법률 관계에 병존할 수 있습니다. 즉 양자는 상호 배척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 시계를 수선한 자는 수선료에 관해서는 동시 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을 함께 가진다라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치권과 비교해서 유치권과 동시 이행 항변권을 차이점, 동일점과 차이점을 잘 우리가 비교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학습 목표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제34강 학습 목표로서 계약의 효력, 대표적으로 계약 해결상의 가실 책임을 숙지한다. 535조와 관련돼서 동시행위 항변권과 요건의 효력을 숙지한다. 요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죠. 변제기. 자, 동시 이행 항변권. 이행기니까 변제기입니다. 자, 효력에 대해서는 이행 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을 늘 비교를 해달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문제, 사례 문제 꼭 기억해두고 동시 이행 항변권과 관련돼서는 사례 문제 아까 두 개를 문제를 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비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이걸 볼수록 머릿속에 싹 구상이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은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것들 몇 개 우리 한번 꼭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강 학습 목표는 계약 효력의 완으로서 다음 시간에는 계약의 효력 2로서 뭡니까? 대표적으로 뭘 배운다는 거예요. 이연 부담 문제가 탄생되겠죠. 그래서 우리 34강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일단 80%는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동시 이행 항변권은 거진 100%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이 계약의 효력에서 1.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과 동시 이행 항변권 이까지 거 무조건 다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